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장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가장 핫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스튜디오에서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고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3D 어셋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동달아 이슈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러한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3D 어셋들의 재질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광고 쪽, 그 다음에 홍보 영상 쪽, 그리고 방송 영상 쪽, 그리고 스컬프트 아츠라고 그러죠. 이게 조형물 쪽 디자인하는 작업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어셋 제작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 시각화 쪽도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 총 3D 관련해서 총 한 12년 정도를 3D 맥스, 마야, 머드박스, V-ray, 아놀드, 지브러시, 키샷, 서브스턴스 페인터, 루미온 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21세기 고객사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아서 각각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밀착형으로 그 업체에 필요한 그리고 솔루션들을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셔서 제가 또 오늘과 같은 또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브스턴스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잠시 서브스턴스가 기존에는 독립되어 있다가 이제 어도비와 합병을 하면서 그 판매 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브스턴스 3D 텍스처링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 페인터와 샘플러와 디자이너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 분들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이나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닌 개인뿐이더라도 서브스턴스 3D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어도비 서브스턴스가 어도비 식구가 되면서 스태거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키샷과 같이 3D 어셋을 렌더링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데 아주 최적화된 렌더링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스태거를 같이 쓰실 수 있는 이제 스태거, 페인터, 샘플러,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이렇게 4개의 패키지를 서브스턴스 3D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에 있어서는 일단 그 30일 단위로 버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100기가의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며 그 다음에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턴스 3D 텍스처링의 개인 부분 같은 경우에 월 30개의 어셋이 제공이 되지만 서브스턴스 3D 컬렉션의 개인 부는 월 50개의 어셋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팀일 경우에는 월 100개의 어셋이 가능합니다. 그 서브스턴스 3D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서브스턴스 3D 어셋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8K까지 지원이 되는 고해상도 텍스처링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텍스처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해상도 텍스처링을 활용하시면은 작업하시는 데서 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퀄리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서브스턴스를 활용해서 3D 텍스처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다들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신다라고 전제하에 그 서브스턴스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앵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급자 이상 이제 고급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앵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앵커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포인트를 활용하면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예를 잡은 거는 그 자연스러운 녹이 쓴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페이스의 표면에 음각이든 양각이든 뭔가 표현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세밀한 그 디테일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야지 표현할 수가 있지 그냥 텍스처링만 해서는
표현이 힘들고 아니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직접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어셋은 제가 마야와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한 3D 캐릭터의 커스튬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 하는 방식의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기보다 좀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들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렇게 약간 더트라고 해서요. 더러운 부분, 엣지 부분, 그 다음에 구석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깎이는 부분, 모서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각각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컨트롤 하시는 게 작업하기, 그리고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을 쓰는 부분도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걸 끄고, 제가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 어셋 보면 여기 러스트라고 쳐보면 녹에 관련된 재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에 관한 재질들이 있고, 여기에 다시 필 레이어를 하나 적용하고, 여기에 녹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녹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 가시면 애드 블랙 마스크. 마스크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음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이 되게 되면 완전히 맞먹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와 같이 그렇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녹이 쓰는 형태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기 블랙 마스크를 준 상태에서 애드 페인트에서 페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가 보시면 그 알파라고 있거든요. 알파에 가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알파들이 있는데 중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만약에 요런 거나 이런 형태의 이거보다는 제가 사용했던 마스크, 네,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녹이 마스크가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레벨을 적용해서 좀 이 영역을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애드 효과에서 애드 레벨을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레벨을 움직여 주시면 적용된 마스크의 음영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적용된 거에 이 재질의 특성에 하이트 값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 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여서 녹이 쓴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레벨로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앵커 포인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요 부분만큼 지정된 영역에 앵커 포인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Add Anchor Point를 하면 지금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이 마스크의 영역은 여기에 마스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쓰게 되면. 요거를 제목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아까처럼 러스트 0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도 되고요. 직접 러스트 01 앵커라고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을 이렇게 적용이 됐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적용하면 이렇게 러스트 01 마스크라고 자동으로 이름 네이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여기의 재질은 똑같은 이 녹이 아니라 약간 밝은 느낌의 녹이 이렇게 약간 스테인 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발에서 이렇게 묻어 나가는 듯한 느낌, 약하게. 그러면 약간 밝은 톤이겠죠? 그럼 재질을 여기 가서 저기 보면 재질에 가셔서 다시 러스트라고 쳐보면 여기 로스트 코사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바로 적용을 해도 되고, 네, 저는 꼭 이렇게 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다시 필 레이어가 아니죠. 마스크를 만들어줘야죠. 블랙 마스크 적용해 주시고 여기에 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바로 여기 보면 그레이스케일 여기에 바로 앵커 포인트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러스트 01 마스크라고 있죠.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네, 이렇게만 적용을 해버리시게 되면 더블링이 됩니다. 똑같은 지금 제가 요 앵커 포인트는 여기에서 활용한 마스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활용하는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더블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마스크를 가져온 뒤에 무엇을 해주냐면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퍼짐을 주기 위해서 필터를 하나 주는데 블러 필터를 줄 겁니다. 애드 필터에서 여기 블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블러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지금 변화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음에 얘 또한 그 레벨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잘 티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마스크로 보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블러가 들어갔는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번져나감의 정도를 레벨을 애드 필터 해서 여기에 필터가 아니라 레벨을 줄 겁니다. 레벨. 여기 애드 레벨. 그래서 조절하면 이 영역도 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을 활용하시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하게 퍼져나가게끔 블러의 영역은 여기서 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필 레이어를 하나 주고 여기에 다시 앵커 포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여기 보면 이 필 레이어에 내려보면 얘를 인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인버트. 그러면은 마스크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적용이 되게 되죠. 여기서 매트리얼로 돌아가서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는 밝은 색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남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색을 조금 더 센 걸로 바꿔봐도 되고, 이게 지금 좀 표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을 주면 이렇게 여기에 녹이 쓰였고 녹이 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는 이런 디테일한 표현까지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러스 표현은 뭐 이 방법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테일을 이용한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브스턴스라는 글자를 음각을 줘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이게 그냥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는 여기 필터의 효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앵커 포인트를 활용하면 여기에도 뭐 커버처나 앰비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걸 준 게 어디냐면 제가 메탈로 보고 있었네요. 여기 자켓으로 가야 돼요. 자켓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로고라고 요거 만들어서 넣었었잖아요. 제가 로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블랙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애드 페인트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런 마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대신에 색깔은 주지 않고 음각만 들어가기 때문에 채널을 하이트만 살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음각이 돼야 되니까 약간 음수 값으로 줘서 이렇게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음각에 마크가 들어가죠. 얘의 깊이 값은 로고2라고 이러면, 일단 네이밍도 꼭 헷갈리지 않게 레이어가 많아지게 되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이밍을 일일이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네이밍 작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사실 이 효과를 줄 때 여기 보면 엣지 부분들이 다 이렇게 헤어지게끔 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는 엣지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그냥 찍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앵커 포인트를 활용해서 이 엣지 부분들이 다 먹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찍혀져 있는 상태에서 음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여기 위에다가 앵커 포인트라고 해주면 이제 이 찍혀 있는 이 마스크, 이 영역은 앵커 포인트로 지정이 된 겁니다. 로고 이 마스크로.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엣지 데미지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메탈 엣지 웨어라는 이 제네레이터를 하나 줬는데 지금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엣지들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필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그렇죠. 색은 놔둘게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해진 부분은 약간 러프니스가 거칠어지니까 흰색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또 블랙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Add Generator라고 있습니다. Add Generator. Add Generator를 하나 만들고 제네레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많은 제네레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탈 엣지 웨어라고 있죠. 메탈 엣지 웨어를 클릭하면 이 식으로 자 보이시죠? 얘는 이 해짐은 이렇게 웨어 레벨을 조절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엣지 여기 같은 경우 인식이 안 돼서 지금 표현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 하이트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하이트. 그거를 우선 어디서 해주냐면 여기 마이크로 디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 디테일에서 마이크로 하이트를 클릭해서 true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마이크로 하이트에서 이 마이크로 하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로고 마스크 2라고 아까 요게 지금 로고 마스크 2 영역이죠. 얘 앵커 포인트를 딱 불러오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음영이 들어간 부분들의 엣지를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웨더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만들었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데미지가 입었는데 데미지가 블러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샤프하게 먹기를 바래서 여기에 필터를 하나 주고 필터를 샤픈을 줬던 거예요. 샤픈이라고 있죠. 이 샤픈을 조절함에 따라서 변화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엣지가 쨍하게 먹을 거냐, 약간 블러하게 먹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웨더링에 대한 부분도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패턴들을 노말로서 직접 뭐 지브러시에서 음각을 만들어 오지 않아도 맵으로 이런 식으로 알파를 이용해서 충분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웨더링도 줄 수가 있고요. 앵커 포인트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앵커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패턴 같은 거를 굳이 지브러시 일률적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브러시에서 만들어 오게 되면 그것보다는 지브러시 굳이 그런 부분까지 지브러시를 만들어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이렇게 넣어서 적용할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래서 패턴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패턴을 서브선셋 찾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뭐 이런 패턴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다 패턴이 들어가죠. 그리고 패턴의 중심과 바깥쪽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보시는 것처럼 필 레이어에 앵커 포인트를 적용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 패턴 마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앵커 포인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도 필 레이어에 앵커 포인트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음각이 들어간 부분과 음각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색깔도 넣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작업하시면서 충분히 응용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브선스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들도 패턴 모양들을 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프로시저얼 형식의 뭔가 내가 텍스처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모든 재질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앵커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랩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서요. 랩이 감싸는 거죠. 랩 프로젝션은 사실 마리를 써보셔서 아시거나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마리에서만 적용되던 아주 유용한 텍스처링 기법이었는데 이게 서브선스에서는 들어오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들어온 기능인데 정말 저처럼 3D를 좀 오래 하고 뭔가 이렇게 고해상도 텍스처링을 저는 인체 캐릭터 제작도 많이 해봐서 인체 캐릭터 제작할 때마다 저는 머드박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마야와 머드박스를 많이 사용해서 캐릭터를 제작하는 편인데 마리를 한 번씩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웹 프로젝션이 있고 없고 때문이 좀 사실 좀 컸었어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웹 프로젝션이 이제 신기능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좀 설명드린 거는 그 웹 프로젝션에서의 여기 이 랩 되는 그 컨트롤들을 매니플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매니플레이터들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웹 프로젝션된 재질들을 이제 그 포토샵에서는 도장 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클론 툴이라고 해서 똑같은 도장 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피부를 리터칭해서 작업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데모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불러오는 캐릭터는 지금 이 의상의 이제 그 메인 캐릭터인데요. 이 의상을 입을 캐릭터겠죠. 이게 이제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UV 타일이잖아요. 멀티 타일 여기 보시면 멀티 타일로 작업을 한 오브젝트라서 그 의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 타일이 아니라 그냥 단일 타일이어가지고 동시에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오셔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특성 알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만 인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다시 만들면서 보여드릴 텐데 랩 프로젝션과 그 다음에 페인터에 여기 보면 클론이 있거든요. 여기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금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맵은 텍스처링 XYZ의 그 디퓨즈 맵이랑 그 다음에 하이트 맵을 사용했는데요. 자, 같이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여기는 꺼버릴게요. 여기서 무엇을 만드느냐? 여기도 이제 필 레이어를 애드 필에서 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지금 저희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하이트와 컬러 두 가지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에서 가져와 볼게요. 픽소스 가서 저는 여기 소스를 따로 모아뒀거든요. 텍스처링 XYZ 소스에서 여기에 알베도와 하이트,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텍스처로 불러오고요. 저장을 임포트를 어디다 할 거냐? 지금 현재 프로젝트 요 맵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졌죠? 여기에다가 알베도는 컬러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하이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필레이어를 선택해서 올려보면 여기 프로젝션 방식이 지금 UV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 랩 프로젝션이 이번에 들어온 신기능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매니플레이터가 생기면서 화면이 이렇게 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 영역들이 이 매니플레이터, 프로젝션 매니플레이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로테이트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스케일 여기 보면 여기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줄여서 프로젝션 될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프로젝션 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스케일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스케일을 눌려서 옆으로 늘려주고 내려주고 랩 프로젝션이 써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좀 숙련도를 조금 요하긴 합니다. 이게 와 정말 쉽게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많이 해보시는 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세요. 너무 정확하게 맞춰 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맞춰 놨죠? 자,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거는 눈의 위치, 눈썹의 위치, 그 다음에 코, 입술은 어느 정도 좀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매니플레이터의 사이즈라고 해서 자, 얘가 이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매니플레이터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기즈모의 사이즈고요. 이거는 그리드의 이거는 뭐 잘 쓸 일이 없고 앵글 스텝도 이게 스냅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리드를 몇 칸을 가져갈 거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아도 불편하지만 작업을 해보면 그래도 적당히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에딧 버틱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고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면 Automatically Adapt Tang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지금 이 녹색의 화살표 방향이 탄젠트의 방향인데 이게 이 오브젝트를 따라서 이 탄젠트 방향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주면 어느 정도 붙죠? 천천히 하시는 게죠. 이걸 팍팍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프로젝션 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그죠? 여기 조금 더 붙여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다시 클릭을 해서 보면 에디 버틱스는 요거 하나하나를 다 잡고 개별로 움직일 수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행으로 열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드를 넣으려면 여기죠. 행으로 넣고 싶으면은 호리존탈리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넣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열로 넣을 거거든요. 여기서 버티칼로 해서 이걸 딱 넣어주면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이 점이. 네, 지금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면 여기서부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뭘 하냐면 여기 보면 서페이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오브젝트 표면에 스냅핑이 되면서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길 부분 당기고, 늘릴 부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버텍스가 영향을 주는 영역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다 딸려오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죠? 여기도 이제 호리존탈리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하나를 더 넣어줄게요. 여기는 버티칼로. 이렇게 해서 이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게 눈을 감고 있는 거라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눈썹 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스냅핑이 되는, 서페이스 표면에 스냅핑이 되면서 탄젠츠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필요한 부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을 추가해 가면서 프로젝션을 하셔야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이게 처음부터 저도 해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접근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손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또 당겨졌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맞춰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이거는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해보시는 만큼 작업 속도나 작업을 하시는 퀄리티는 많이 만족을 하실 거예요. 여기도 조금 내려주고, 좀 늘려주고,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상태에서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질감이 하이트가 너무 세잖아요. 여기서 하이트 조절하는 거는 요 레벨이라는 걸 입력해 주시고 여기 채널을 하이트로 바꿔 주시고 하이트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질감 표현을 하고 싶은 하이트 값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이트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그거라고 그랬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 눈썹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눈썹을 저 같은 경우는 엑스젠을 활용해서 실제 눈썹을 만들지 이렇게 맵으로 눈썹을 하진 않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워주는 거를 또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dd 페인트 하시고 페인트에 여기 보면 도장 툴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 툴을 쓰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패스 스루를 항상 두셔야 돼요. 이 옵션을 페인트에 이 블렌드 옵션을 패스 스루로 줘야 이 도장 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V가 그 도장 툴을 찍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V를 누른 상태에서 밑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이 안 먹어. 색깔만 먹었잖아요. 그때는 여기 하이트를 켜주시고, 안 먹. 하이트랑 컬러를 켜주시고, 얘 노멀 바뀌었네요. 베스트로 해서. 그 다음에 하이트랑 이게 하이트를 켜주고 이거 약간 리니어로 바뀌지? 네, 어제 됐네요. 이게 바뀌어도 될 텐데, 그죠? 지금 얘를 패스트루드로 하이트를 켜주고 페인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하이트 값도 같이 이렇게 페인팅이 되기 때문에 하이트 맵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컬러 맵과 하이트 맵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들도 응용할 부분이 많겠죠? 만약에 머리 부분, 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새로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보통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웹 프로젝션은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빠르게 XY 텍스처와 같은 고해상도 텍스처를 하이트와 베이스 알베도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 이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특정한 텍스처를 입혀야 되고 그 텍스처가 한 장밖에 없다. 그 베이스 컬러나 알베도 같은 그 색깔맵 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냥 그 색깔맵만 입혀버리면 러프니스나 하이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정말 질감이 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작업하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레벨을 활용해서 아까 그 채널별로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질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이런 이제 옷이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질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감은 어디 있지? 여기 보면 이 원단을 사용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단이 이 색깔 맵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럼 이거 불러와줬죠. 근데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 원단만 이렇게 딱 입히게 되면 질감이 하나도 안 살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작업해서 줄 수는 이거 맵을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살릴 때는 그런 질감을 표현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사실 러프니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이트 맵인데,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하이트에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질감은 산 것 같아도 너무 과하죠.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 레벨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레벨을 각각에 해당되는 그 하이트 영역 있죠. 지금 하이트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하이트를 좀 줄여줄 거예요. 자꾸 안 먹냐, 이게. 느려 그러나? 여기 채널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로말 하이트가 가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얘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도 같이 조절을 해야겠네요. 같이 보면서 해야겠어요. 그래서 채널도 여기도 러프니스를 줘서 러프니스 조절이 너무 밝으니까 어둡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밝게 가야 되죠. 지금 이게 하드웨어가 이거를 이렇게 낮춰줘서 조절을 해주시면 하드 이게 잠시만 조금 더 어둡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을 하나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필터를 하나 주고 여기에 HSV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색깔 좀 올려주고 라이트를 조금
질감 컨트롤이 지금 조금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더 낮춰줘야겠네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질감이 좀 잡히죠. 그리고 러프니스도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걸 꺼버리면 완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살려면은 이 식으로 지금 좀 가하긴 한데요. 이걸 조금 더 잡으면 이렇게 한 장의 원단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 채널별로 보면서 컨트롤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처, 이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그때 작업할 때 2장의 원단이 왔었어서 이 정도 작업을 해드렸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만들어졌던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로 보낼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서브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익스포트 텍스처라고 가시게 되면 이미 아웃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놀드부터 해서 코로나, 크라이 엔진, 키샷으로 보낼 수도 있고, 맥스웰, 그다음에 기본적인 PBR 메탈릭 러프니스 재질로 보냈을 때 세팅, 그리고 유니티로 보내게 되면 유니티 메탈릭으로 보내거나 스페큘러로 보내거나, 여기 다 템플릿이 아웃풋 템플릿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언리얼 엔진에 대한 부분도 있죠. 언리얼 엔진의 SS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냥 언리얼 엔진 4 이걸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내보내겨지는 채널들, 맵 채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V레이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언리얼 4로 보내겠다 했었을 때는 여기에 더 추가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선택하면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내가 만약에 일단 우선은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 템플릿을 여기 쭉 내려서 언리얼로 한다고 그랬죠. 언리얼 4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은 뭐 확장자를 무엇으로 할 거냐, 뭐 PNG로 할 거면 PNG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뭐 비트 수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맵에 사이즈는 뭐 4096에서 뭐 8K까지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오브 익스포트 해보면 지금 이렇게 최종 익스포트 될 그 텍스처의 채널별로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익스포트 하시면은 쓰시고자 하는 텍스처에 맞게끔 맵 채널들이 다 익스포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서브선스 페인터는 라이브 링크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링크를 하시게 되면 뭐 마야든 언리얼이든 다 실시간으로 서브선스에서 작업된 것들이 마야에서 그리고 언리얼에서 유니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결과물은 제가 아까 했던 서브선스 페인트를 이용해서 앵커 포인터와 여러 가지 그 필터들을 활용해서 최종 제작한 완성물입니다. 그 서브선스 페인터는 아이레이 렌더러라는 렌더러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렌더링도 가능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좀 Q&A를 한번 받아볼까요?
마리의 노드 베이스 작업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 마리의 노드 베이스, 이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리의 베이스 노드를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민수 님이 해준 메타버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하려는 경우 사전에 준비하고 구비해야 할 요소들은 메타버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을 한다. 우선은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가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야 할 다양한 어셋들 구분부터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에서 표현되어질 엔진, 메타버스를 구현할 엔진이 뭔지도 먼저 정하셔야 할 거고, 그 엔진에 따라서 또 그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리얼로 가게 되면은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 유니티로 가게 되면 좀 아기자기한 형태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텍스처링이 제작되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의 모델링 쪽으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쪽이면은 오토데스크 M&E 컬렉션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링은 서브센스에서 작업하시는 걸 권합니다. 서브센스 작업하는 게 보셨던 것처럼 되게 효율적이고 사실적으로 텍스처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링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랩 기능이 상당히 잘 구현이 되었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시킬 때 마스크를 이용해서 삭제시켜야 하나요? 네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클론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사용해서 그 부분 영역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3D 도트 캐릭터나 2D 단순 모바일 게임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픽 기술이 좋은데 지금까지 게임보다 뛰어난 플랫폼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그래픽 기술이 뛰어나도 플랫폼 제공자나 사업자가 느리고 뒤처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래서 그래픽 발전이 메타버스에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는 시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클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험적인 부분은 사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플랫폼일 뿐인 거지, 메타버스로 무엇을 표현할지, 그리고 이게 상업성에 쓸 건지,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러한 기술력들이 들어가겠죠. 그걸 못해서라기보다는 시험적인 부분이라 많은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잡히고 개발 방향이 잡히면 얼마든지 사실적인 뛰어난 게임에서 실사 캐릭터 같은 부분들의 메타버스 가능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답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요금제에 따라 한 달 쓸 수 있는 재료 소스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소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소스들을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제공되는 소스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작업을 레이어를 더 올려서 퀄리티를 올리는 거에 따라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딱 정해진 거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를 쓰시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죠. 다음에 서페에서도 포토샵 같이 미세한 필압을 느끼면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합니다. 질문. 그 다음에 메타버스 컨텐츠의 미래 방향과 기술은 어떻게 보고 대응하시는지요? 메타버스 컨텐츠의 미래 방향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현실과 같은 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어셋들, 그리고 현실과 같은 부분을 다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업의 효율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팁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레이어를 최대한 많이 써서 세부적인 카테고리들로 많이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퀄리티를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모든 부분들도 기본은 사실 그런 부분이죠. 디테일을 쌓아가는 거죠. 타툴과 호환성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브 링크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서브센스 작업했던 것들 뭐 불러오고자 하는 데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라이브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호환성은 좋습니다. 어도비 서페아 같은 프로그램은 재질이나 앵커 포인트 작업 후 타 팀원과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협업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한지 궁금하고 유니티나 언리얼4도 같은 공동 작업도 가능한지요? 공동 작업에 있어서는 근데 보통 같은 어셋을 맡으면 그 어셋에 대한 최종 퀄리티는 그 작업 받은 분이 결정을 짓는 거지. 그 퀄리티까지 협업을 하진 않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업한 걸 누군가가 뭐 다시 사용한다? 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각 그 레이어마다 이름을 다 네이밍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해놓는다면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보더라도 도움은 되겠죠. 이 레이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그 네이밍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협업을 한다 그러면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브스턴스 사용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글쎄요. 서브스턴스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유의해야 될 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페인팅 한 것을 블렌더로 옮기려고 하니 모델만 불러와지는데 서브스턴스 페인터 칠한 모델을 블렌더로 그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스포트 할 때 그 템플릿에 있죠. 템플릿처럼 그렇게 채널별로 맵을 추출하셔서 엑스포트 하셔서 블렌더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쉐이더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쉐이더 채널에 다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브스턴스 3D 컬렉션에서 팀은 사용자당을 100개 에셋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 일자에 100개 에셋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저널에 사용했던 에셋 100개 목록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저널에 사용했다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과거에 사용했던 에셋 이게 그 내가 다운받은 것들은 저의 정보에 그게 다운받은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다운받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3D 아바타 제작 시 아바타의 움직임을 사전 정의 후 원격 제어하는 카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3D 어셋의 텍스처를 만드는 툴입니다. 현재 패션 분야에서 패션 분야에 해당 솔루션이 어느 정도 조미하고 있는지와 국내 대형 패션계와 성공 사례가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3D 설계본을 적용하는 FA 쪽 비율도 궁금합니다. FA 쪽은 뭐죠? 3D 설계본을 적용하는 FA라는 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드리기가 힘들고, 패션 분야 쪽에서는 지금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죽이나 그런 질감 부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플렉시블하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국내 대형 패션 업계에서도 조만간에 다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장학 부장님 수준에서 작업 일정, 작업 외에 별도의 연습은 안 필요한지, 아니면 부장님께서도 앵커 포인트 사용이나 질감 표현 같은 이거는 공부를 해야죠. 저도 일과 시간에 일과 일하고 집에 가서 따로 개인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업들도 제가 다 집에서 따로 개인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어셋들입니다. 저희 같은 3D 아티스트,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3D 뛰어난 시니어 아티스트 분들은 다 집에서 별도의 공부, 그리고 새로운 툴이 나오면 새로운 툴에 대한 공부, 그리고 어떻게든 좀 이걸 더 나은 작업을 하기 위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외적으로 뭔가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건 본인이 시간을 내서 직접 작업을 해야죠. 네. 다 따로 시간을 내서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하여 캐릭터 어셋 재질을 제작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은 노하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하여 캐릭터 어셋을 제작하는 경우.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서브스턴스의 재질들, 가죽, 금속, 녹슨,
모든 기본 재질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재질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디다 녹을 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뺄 것인지, 어느 부분은 뭐 엣지는 뭉개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모서리는 더 닳게 하고 안쪽에는 때를 타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레이어드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제작을 하시면 충분히 뛰어난 퀄리티의 옷셋을 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